춘향과 홍길동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실존 인물인가? 라고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은 춘향이 실존 인물이고 홍길동은 허구적 인물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춘향은 허구적 인물이고 홍길동이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면 춘향전에서 춘향이 지향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 이몽룡을 순수하게 사랑했죠. 둘째, 절개를 지켰다. 변학도의 위압을 물리치면서 이도령의 사랑을 지켜냈다. 또 하나, 신분상승이다. 기녀에서 양반의 아내가 되고 싶어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춘향전의 주제를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순수한 애정이다. 그 절개와 관련해서 열이다. 또 신분상승이다.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뭉뚱거려져서 한 가지로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데 신분 상승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그를 위해서 다른 것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잘 연결되면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 춘향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춘향의 신분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춘향은 남원 기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일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사, 농, 공, 상 4개로 나뉘죠. 거기서 사는 양반계층, 농공상에서 농은 농민, 공은 수공업자, 상은 장사치, 이들이 평민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천민계층이 있는데 노예죠. 노예는 둘로 또 나뉩니다. 공노비하고 산노비. 그러면 기녀는 여기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천민. 제대로 맞췄어요. 천민이에요. 공노비일까요? 산노비일까요? 산노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은 공노비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이전에 기녀의 재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녀한테는 가무, 시서, 화 5가지의 재능을 요구했습니다. 가무는 노래와 춤이죠. 가무에 능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시를 짓는 것. 한시를 짓기도 하고 또 시조를 짓기도 합니다. 가사도 불렀어요. 기녀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동별곡 있죠? 관동별곡 전체를 암기해서 노래로 불렀어요. 기녀들이. 이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긴 걸로 보이지만 기생들은 그냥 암기해서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화, 그림 그리기입니다. 이렇게 가무, 시서, 화를 놓고 본다면 기녀는 예능인, 요즘으로 말한다면 탤런트였어요. 달란트란 말 혹시 아시나요? 달란트가 바로 재능인데 바로 그게 탤런트입니다. 당시에 고급 예술을 담당한 계층이었다. 천민인데도. 기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역이라고 합니다. 역자가 역할 이런 거 알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첫째, 변방 북경의 병사를 보조했다. 변방에서 그 빨래를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옷도 기워주고 등등의 일을 했어요.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 행사에 동원되었다. 궁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내연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으면 기녀가 동원되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워줍니다. 이것도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외국 사신과 국내 사신을 접대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외국으로 나가는 루트가 대략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자, 경상도로 가서 동래로 들어가서 부산으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그 루트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서울에서 출발해서 함경도로 가서 함경도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진족들이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루트, 그것은 바로 서울에서 개성을 지나 평양으로 의주로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루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루트가 어디였냐면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루트였어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그 길목에 아름다운 기녀와 재능이 있는 기녀를 배치해 두었습니다. 국내 사신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으로 사신을 보내겠죠?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또한 그 자리에서 기녀들과 술도 마시고 잔치도 벌이고 회포를 풀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 기녀는 아까 고급 예술을 담당하는 연예인이라고 그랬어요. 신분계층이 뭐라고 그랬죠? 천민이에요. 천민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평생토록 기녀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기녀 중에서는 권세가에 의지하려는 이가 있었어요. 또 아예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는 기녀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남자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이별의 고통을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는데 남쪽에는 남자들이 재주가 뛰어나고 재주가 있고 북쪽의 여자들이 곱다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루트 중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배치된 기생들이 아름답고 재능이 있었어요. 북녀 할 때는 북쪽에 있는 기녀. 그럼 남쪽의 남자는 뭐냐?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남남북녀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천한 신분이고 재능을 가졌어요. 이것을 특수 천민 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기녀들과 사귀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녀는 바로 스캔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기녀 스캔들 메이커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 딱 2명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황진이와 매창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황진이는 송도 기생이에요. 송도가 어디냐면은 개성의 옛 이름입니다. 황진이는 많은 남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날 보러 오라. 나는 개성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여자였어요. 기생인데. 그래서 이 황진이가 송도 3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서화담 유학자 선생입니다. 유학자죠. 두 번째, 박연폭포. 세 번째, 황진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셋을 합해서 개성에 있는 세 가지의 빼어난 것. 이때 절자는 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황진이는 이사정과 함께 동거를 합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는데 계약 조건을 내세웠어요. 6년간만 동거하자. 전 3년은 내가 당신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후원하겠다. 당신의 어머니까지. 당신의 모든 식구들을. 그리고 뒤 3년은 당신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달라. 하고 6년 동거 계약을 했습니다. 기녀 스캔들을 낸 기녀였는데 황진이가 기녀 스캔들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어요. 계약 동거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그래서 그 시조가 있어요. 정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아주 여자가 오히려 호방하게 남성을 향해서 교류하자. 옳지. 대시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 동거를 내세울 정도였으니까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천한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 앞에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한에는 누가 있느냐? 전라도 지역에 부안이 있습니다. 역시 여기 혹시 부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거기 매창 시비가 있죠. 매창공원이 있어요. 저기 있죠. 매창공원 사진에 있네요. 거기서 찍어온 것입니다. 이 매창은 또 황진이와 정반대입니다. 나는 오직 한 남자만 사랑하겠다. 옛날에는 연인을 뭐라고 했냐면 정인이라고 했어요. 정이 들다 그런 말이 있죠. 정인. 그런데 매창에게 유일한 정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유희경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천안 신분이었어요. 서자였어요. 서로 그 천안 신분의 핏줄을 가져서 그런지 교류를 깊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창은 유희경만 사귀었어요. 그 밑에 시가 있습니다. 이화우 흩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네. 누구와 헤어진다며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유희경과 헤어진다며. 자, 기생은 그 남자를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남자는 서울에서 왔다가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별입니다. 사랑하고 아까 그랬죠. 고통의 이별, 이별의 고통을 당하는 것. 바로 이 시주에 잘 나와 있어요. 이화우는 백꽃이 비 내리듯이 바람 불면 확 떨어질 때입니다. 하얀 꽃잎이. 얼마 전에 벚꽃이 그렇게 떨어졌죠. 이제 곧 백꽃이 그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백꽃도 하얀색이고 달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때 봄에 이별했는데 언제까지 서운한 감정이 있냐면은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그렇죠. 늦가을 때까지. 그 외로움이 있어요.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네. 님과 나의 거리가 천리에 있죠. 실제의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는 가까운데 실제 거리는 천리에 있어요. 더 외로워요. 이러한 상황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춘향 캐릭터 스캔들 메이커로 부각되다. 아까 스캔들 메이커를 이야기했죠? 아까 두 사람들은 모두 실존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춘향은 실존 인물이 아닌데도 스캔들 메이커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허구적 인물이 춘향전 2본이 무려 100종이 넘습니다. 자, 춘향신설, 별춘향전, 연려춘향수절가, 남원고사, 또 이 다음에 뒷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등등 명칭도 다르고 내용도 약간씩 달라요. 그 작품을 찍어낸 지역에 따라서 완판본, 경판본도 있어요. 경판본은 서울이고 완판본은 전주입니다. 또 붓글씨로 쓴 필사본도 있고, 저기 경판본하고 완판본은 나무로 찍어냈어요. 목판본이에요. 또 연려춘향 수절가만 하더라도 33장본이 있고 그것을 확대한 84장본이 있어요. 이렇게 2본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문학자들은. 경제학, 정치학, 문학 이렇게 말하듯이 춘향전 학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줄여서 춘향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말은 2본이 많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 춘향전이라고 하는 2본이 조선 후기의 사회 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다. 그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 캐릭터가 조선 후기에 우리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런 뜻입니다. 실존하지 않는 허구적 인물이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스캔들 메이커로 딱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춘향과 이도령의 스캔들은 도대체 뭐였는가? 이야기 흐름을 보면 대체로 100여 종이 되는 춘향전을 다 보더라도 만남과 사랑, 이별, 고난, 어사, 출도와 결혼,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남과 사랑 대목을 보면은 오렌지족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도령이. 여러분 혹시 오렌지족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아주 큰 부자거나 권력이 있는 집안이죠.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 집안의 백을 믿고 향락적 생활을 하는 거, 꺼리낌 없이 하는 거, 그런 오렌지족이 이도령으로 형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춘향은 그런 이도령 앞에서 한 번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도도하게 나타나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이도령과 오렌지족과 저기 남원 시골에 있는 기생의 딸 춘향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했는데 이별이 갑작스럽게 와요. 이도령의 아버지가 서울로 떠나게 되니까 이도령도 가야 됩니다. 기생은 따라간다, 못 따라간다?
기생의 딸도 기생이라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저기를 본다면 춘향이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불거락 푸르락 눈을 가늘게 뜨고 이를 뽀드득 뽀드득 갈미어 치맛자락도 와드득 좌르륵 찢어버리고 머리도 와드득 쥐어뜯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머리 쥐어뜯은 것을 막 손으로 뭉개가지고 이도령 앞에 팍 던져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자기 방에 있는 것 다 집어내 던져버려요. 그러다가 이내 이별을 순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도령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변학도에 수청 요구가 있고 그걸 거절했다가 옥살이를 하죠. 마지막에 어사출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향은 정실 부인이 돼요. 이분에 따라서는 기생이라고 하는 천민이 정실 부인이 되는 설정이 좀 억지스럽다 해서 첩으로 설정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실 부인 혹은 첩이 되어서 이몽룡의 아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캔들의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춘향의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를 흔든 겁니다. 그러면 진짜 춘향의 신분이 기녀인가? 기녀가 아닌가? 엄마는 기녀 월매인데 그냥 월매의 딸인가? 뭔가? 종무법에 따르면 기생의 딸은 기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춘향전 백의종을 살펴보니까 춘향이 기생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생이 아닌 걸로 된 이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본은 춘향전 안에 여러 다른 작품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춘향전인데 다른 작품 이름이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들을 가리켜서 이본이라고 합니다. 달을 이자를 써요. 그런데 연려춘향 수절가 84장본 이것은 한 작품 안에 기생이다. 기생이 아니다가 동시에 나와버려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품었던 의문이 다음 페이지에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기생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행수기생, 기생 중에서 우두머리 기생을 행수기생이라고 합니다. 춘향에게 한 말이에요. 너에게 정절이 왜 있으며 너에게 수절이 왜 있느냐. 어서 가자. 변학도가 와서 춘향이를 불렀을 때 너 기생이니까 가자 이 말이에요. 춘향이가 변학도가 부임해서 3일 되었을 때 기생 점고를 합니다. 점고는 기생 명부에 그 기생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춘향이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를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관아에서는 야단 법석이 났어요. 춘향이가 그것을 보고 오늘이 무슨 3일 점고라 하더니 무슨 야단이 났나 보다 지금 떨리고 있는 거야. 자기 속마음이. 기생 냄새가 풍겨요. 춘향이도 자기 속마음으로는 지금 기생인 거예요. 춘향이 행수기생, 변학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사람은 모두 춘향이 기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학도가 춘향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순호는 노비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남자 노예 중에 우두머리, 순호. 춘향모는 기생이 돼. 춘향의 어미는 기생이 돼. 춘향은 기생이 아닙니다. 우리 종무법하고 전혀 다르죠,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춘향, 여염 사람을 오라가라 부를 리도 없고, 부른데도 갈 리도 없다. 여염 사람은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평민 여성인데, 나를 오라가라 부를 사람도 없고, 나를 부른다고 해서 내가 갈 리도 없다. 나 기생 아니다. 춘향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춘향뿐만 아니라 순호처럼 통인, 이방, 호장 이런 사람들이 관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누구보다도 춘향의 신분을 잘 알 텐데 엄마는 기생인데 딸은 기생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춘향 본인도 헷갈리고 있어, 정작. 나 기생? 기생 아닌데? 기생인데.
이게 연려춘향 수절가 84장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춘향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조선 후기의 신문 변동의 사회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적 맥락을 보자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봐야죠.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노비에서 평민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납전, 속신. 돈 100냥을 바치고 노비 신분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구, 속신. 대신 다른 노비를 넣고 노비 신분을 벗어난다. 여기서 참고로 대구라고 했는데 이때 구자는 사람 인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 대신에. 근데 노비는 사람 인자를 안 썼어요. 입구자를 썼습니다. 주둥아리 하나, 주둥아리 둘, 주둥아리 셋, 노비 3구, 이렇게 노비 4구, 노비 1구, 분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대구 속신, 다른 노비를 넣고 노비 신분을 얻는다. 이게 속대전에서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이 속대전이 반포되었던 해가 영조 20년 1744년입니다. 2년 뒤에 책이 만들어집니다. 법령집이. 그러나 반포는 이미 1744년부터 시작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보니까 노비 중에 부자 노비가 있구나. 100냥을 낼 노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자 노비도 있겠죠. 100냥 또 혹은 다른 노비를 살 정도의 큰 돈이 있었다. 부자 노비에게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